자, 이제 프롤로그와 1단원에 이어서 저는 이제 2단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체론과 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먹는 동서양의 음식에 비춰서 문화적 음식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의 개체론과 관계론, 사고방식을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이상하면서도 약간의 혁명적인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미식가 중에 이 샤바랭이라는 사람, 사바랭, 이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바꾸면 내가 읽는 책이 나다, 내가 습득한 지식이 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지를 말해주면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체형 음식이 있고 관계형 음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이제 서양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뭐 샐러드, 수비 나오고 이제 메인 디시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선형적 논리라고 그러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나오는 거고. 한국 음식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잔뜩 차려놓고 동시다발로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면형적 사고방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체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순서대로 하나씩 먹는 리니어 논리이고, 오른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선형 non-linear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먹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된장찌개 끓여놓고 막, 요즘은 이렇게 나눠 먹긴 하지만 옛날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같이 떠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체형 음식과 관계형 음식, 제가 이제 패러다임 얘기할 때 개체론적 패러다임과 관계론적 패러다임 얘기한 거를 음식에다 비유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개체형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개체론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관계형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관계론적 지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론적 지식은 그 지식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관계론적 지식은 한 지식이 다른 지식과 연결, 관계성이 없이는 그 지식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주식으로 밥을 먹고 서양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을 먹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먹는 음식은 그 음식 자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음식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밥과 반찬, 밥과 국, 이렇게 서로서로 상호 의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존재하는 것은 국이 존재할 때, 즉 밥과 국을 같이 먹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음식이 되는 이런 관계의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밥은 국에 의존하고 국은 밥에, 반찬 이런 거에 의존하는데, 서양 음식은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먹어도 그 음식 자체가 독립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관계없이 하나의 음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음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물 제거형 음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음식은 주로 국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너 국물도 없다고 그러면 심한 욕이 되는 이유가, 우리는 무슨 국물을 계속 많이 먹어요. 설렁탕, 추어탕, 뭐 갈비탕,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다 국물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 음식은 여러분 스테이크를 국에다 말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국물이 제거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빵은 이렇게 싸갖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밥을 이동하면서 먹는 사람 보셨나요? 밥과 반찬을 싸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먹는 민족과 밥을 먹는 민족. 그래서 빵을 먹는 민족은, 이런 책이 있어요.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왜 그러냐면요, 빵은 이동하면서 유목민족이라서 먹기 때문에 길이 개척된 거고, 빵은 반드시 모여서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앉아서 촌락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빵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길을 만드는 거고, 밥은 앉아서 모여가지고 공동체, 뭐 이렇게 두레나 향약, 개 이런 모임처럼 우리의 특이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양 음식은 말씀드렸듯이 국물이 다 제거된 음식이고, 우리나라 음식은 전부 다 국물이 이렇게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그 국물을 제거하느냐, 국물을 같이 먹느냐, 이런 음식의 차이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국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시에다가 나이프와 포크로 쪼아 먹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국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다가 숟갈로 국물을 퍼먹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어 먹는. 그러니까 여기 뭐 서양도 숟가락은 있지만 이렇게 숲을 먹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보면 나이프와 포크냐 젓가락과 수저냐 이렇게 보면
나이프와 포크는 찢어 먹는 고양이 발톱 문화라고 이어령 박사님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쪼아 먹는 새의 부리 문화이고, 그래서 이 저 서양 음식들은 개체 분리를 음식을 해가지고 건식형, 고체형 접시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올 때 잘 잘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프와 포크로 나이프를 이렇게 잘라서 포크로 먹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잘라서 동양 음식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양 음식은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사이즈를 다 맞춰가지고 쪼개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지만 얘네들은 그냥 통째로 갖다 줘가지고 잘라서 먹는 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식 재료들이 이렇게 융복합되지 않고 따로 노는 따로 국밥형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재료의 고유성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섞여 있고 김치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관계성, 융합성, 연대 이런 걸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층 생태학과 사회 생태학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층 생태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5가지 특징을 반대, 거부,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선적 인과관계, 기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계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단선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톱니바퀴 물려듯이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 선형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딱 연결시키면 미래가 예측될 수 있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선형적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인 통제와 조정이 가능해요. 예? 의도한 대로 원인을 잘 통제하고 초기 입력 조건을 잘 통제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지 이런 걸 다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측 불허의 행동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봐보세요. 뭘 하나 입력을 딱 넣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기까지 딱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통제하고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은 기계적이라는 말은 기계의 한 기계, 자동차 그러면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들은 뭐로 만들면 자전거 부품이 만든 거. 자전거 부품을 하나씩 다 조립하면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자전거를 구성하는 부품도 하나 다 떼가지고 낱낱이로 이해했을 때 그걸 다 합치면 자전거가 된다라는 이런 환원론적인 사고방식.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선적 인과관계나 의도적 통제와 조정에서 이미 이제 예측됐듯이 이 기계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결정론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deterministic. 그러니까 mechanic, machinery라는 사고방식은 결국은 초기 조건만 딱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초기에 예측했던 대로 뻔하게 딱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계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적이라는 말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연성과 창발성 제가 이제 생태계 학습 복잡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기계적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다면 그건 기계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계의 놀라운 점은 절대로 우연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예측 가능한 대로 인간이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스텝 바이 스텝 쫙 맞물려 돌아가서 정확한 결과가 딱 나오는 이런 게 과연 이제 이 기계적 패러다임인데 심층 생태학을 비롯해서 모든 생태학들이 다 이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한 거죠. 이 심층 생태학이나 이런 데서 자기조직화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자기조직화가 뭐냐면요. 첫 번째, 자생적 성장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 대응 기제. 여러분도 봐보세요. 더우면 우리가 땀이 나고 추우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환경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 인간은 셀프 오거나이즈 자기가 스스로 조직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온도를 늦추든 온도를 떨어뜨리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항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 유지인데 자 예를 들면 온도가 그걸 뭐라 그러죠? 온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온도가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항상성, 호미오스테이터스라고 그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어떤 인지적인 불협화, 모르는 게 있으면 욕구가 생겨가지고 알을 찾아서 막 추구하다가 내 정보나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음식을 빨리 넣어라. 그럼 음식을 넣어서 배가 이제 편안해지면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배는 고프지만 뇌는 늘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는 고프니까 늘 음식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허리 둘레, 배 둘레 하면 나오고 머리는 늘 편안한 상태니까 정보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플 때는 설렁탕을 먹지만 뇌가 고플 때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모든 자극을 다 뇌진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고플 때는 뇌진탕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 닫힘 상태인데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신체를 가만히 보시면 신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내부 인간 신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어떤 폐쇄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신체가 외부에서 음식을 받든지 공기를 마시지 않든지 그러니까 외부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내부적인 완전 독립 완전체로서 인간의 신체는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열려 있으면서 인간 신체는 그 자체는 닫혀 있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개방적 닫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자기조직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선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선형적 변화라는 얘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형적 변화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직선. 그러니까 A를 딱 눌렀을 때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직선으로 딱 갈 거니까 바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비선형은 넌리니어라서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부딪혀가지고 내 몸에 상처가 생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비선형적이라. 그러니까 자기조직화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자기조직화가 돼가지고 미래 언제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심층 생태학이 이제 이런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심층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인간과 자연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그 분리주의의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도 인간과 자연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태적인 자아. 그 다음에 이 생태적인 자아가 더 발전하면 대아. 그래서 완전히 큰 하나의 어떤 자아가 탄생하는데 이 큰 자아가 바로 자연과 구분되지 않는 그 독립된 자연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자아를 이룬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이제 평등권인데요. 자연의 일부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연도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다 인간하고 동등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생물권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되는 대자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심층 생태학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굉장히 심층은 굉장히 레디컬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대안 자체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안이 환경위기를 유발하는 화해적 원인 분석, 이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위기를 유발하는 것이 과연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됐느냐, 그런 관념론적인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안이 없는 어떤 뭐랄까요, 관념적이고 신비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자연과 인간은 평등하다.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인간이 동등하다. 생물권 평등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 넥스트,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계는 또 다른 이분법.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주범인데 결국 인간 중심주의를 오히려 그 자연중심주의로 선회시켜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이분법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과연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인간은 부속적인 걸로 될 것이냐,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지배했다는 것에 비판은 맞지만 그러면
평등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자연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고로 갈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분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판을 이제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오히려 반인본주의, 인본주의를 반대해서 오히려 인간이 혐오주의를 일으켰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 중심주의를 주장하지만 과연 자연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심층 생태학의 한계나 이런 거. 특히 심층 생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표적인 생태학적 입장이 사회 생태학입니다. 이 사회 생태학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나 그 생태계의 위협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회 속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참여적 진화인데 이 진화가요 외부의 압력으로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자생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화는 오히려 참여적 진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참여해가지고 환경과 내가 상호작용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진화가 서로 공진화, 공생하면서 발전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연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자연과 2차 자연. 1차 자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자연 상태, 자유로운 자연인 거예요.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연 환경을 모두 다 1차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왜 생기는 거냐면 1차 자연을 2차 자연으로 인간의 의도성과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제 문화적 자연, 사회적 자연, 정치적 자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연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변증법적 이성인데요. 자, 사회생태학자가 인간의 이성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구적 이성과 변증법적 이성. 도구적 이성은 말 그대로 그 이성이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 자체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을 선정한 다음에 이 수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것인지 이런 목적으로만 활용하다 보니까 이성 자체가 어떤 수단 목적의 도구화가 돼버려가지고 신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변증법적 이성이에요. 이 변증법적 이성은 잘 알겠지만 정반합이잖아요. 정, 현재 이성, 그 다음에 이성으로 가능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성, 또는 이 현재 이성으로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방향성, 현재성을 엮어서 이것들이 서로 정반합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변증법적 이성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류 문명의 기반은 생태학적 인본주의다. 그래서 여기서 생태학적 인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관계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회생태학이 인간의 자연 지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자연의 인간 지배로 전환해도 결국은 그 사회 심층 생태학 인간의 자연 지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자연과 인간은 평등주의로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생태 파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비판하는 게 사회 생태학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랄까 자연의 인간 지배 이런 거 생태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 사회 생태학자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태계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그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변혁적인 가능성, 이 혁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서로 상생관계로 놓고 그런 생태학적 인본주의를 토대로 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의 파괴 원인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의 다수 통제, 지배를 지원하는 위계적 사회 질서와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혁명 대상은 위계적 사회 질서와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그 부메랑으로 그 역기능으로 폐해를 보고 있는 생태계는 영원히 복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약간 생태적 어떤 아나키스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허점과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심층 생태학과 사회 생태학을 이제 받아들여서 도대체 지식 생태학은 어떤 희망과 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생태학적인 어떤 대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접속과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1년 365일 중에서 접속과 접촉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합니까? 예, 당연히 이 접속을 많이 하겠죠. 디지털 접속, 아날로그 접촉보다는 지금 이 강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여러분하고 접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허전하지 않습니까? 접촉이 없는 접속, 공허하고 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와 밀도 중에서 디지털 접속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인간적 접촉이 부족해지면서 이 행복의 밀도, 어떤 속도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내가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 각도가 좁아지고 역기능이 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접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모든 걸 다 빨리빨리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속성 재배해서. 예. 그래서 된장찌개도 빨리 끓이고 장아찌나 고추장도 빨리 만들고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그런데 인간적 미덕의 가장 핵심은 또 숙성인 거죠. 자연은 숙성입니다. 숙성.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점점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건 다 기계에다 맡기고 편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인간은 점점 그 불편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리해질수록, 몸이 편리해지면요, 여러분 몸에 이렇게 근육을 불편하게 하고 막 힘도 주고 통증이 생겨야 진짜 나중에 고통이 없어지는데, 결국은 사람들 점점 편리해지면서 불편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접촉해가면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숙성된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효율인지 효과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효율은 높아졌으나 효과가 없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속과 속도와 속성과 편리와 효율은 자연과 위배되는 반대 담론입니다. 이러면 바로 디지털 기술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안에 있는 접촉과 밀도와 숙성과 불편과 효과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원심력이 늘어날수록 구심력이 좁아들어서 원심력으로 세상이 날아가 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 폭발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과 접촉이 잘 긴장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은 접촉보다는 접속이 많고 밀도 각도보다는 속도가 많고 숙성보다는 속성, 불편보다는 편리, 효과보다는 효율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원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생태학적인 담론의 가장 핵심,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맺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바깥의 원심력이 인간이 주도하는 구심력을 능가할 경우, 여기 인간 포함해서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점점 스튜핏해지고 있는,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스마트해지지만 사람은 왜 스튜핏해지고 있을까? 효율은 높아졌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기술적 발전이나 발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많던 러닝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죠.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거죠. 뭐 한때는 이러닝이 주름 잡다가 뭐 모바일 러닝, 그 다음에 또 뭐 유러닝, 유비쿼터스 러닝,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뭐 스마트 러닝, 그 다음에 소셜 러닝, 뭐 플립드 러닝, 이런 거 다 합쳐서 또 요즘에 뭐 섞어서 마시자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온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 이런 수많은 런닝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런닝구들이 백날 등장해봐야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게, 앞에 있는 이런 이 형용사, 일렉트로닉, 소셜, 스마트, 유비쿼터스, 이런 형용사들이 러닝을 바꿀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러닝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본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러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러닝은 생태학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접촉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러닝을 해야 학습의 학은 떨어져 나가 있고 습이 없는 학만 이루어질 경우, 이 학은 앞에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가능하지만 습은 오로지 내 몸이 서포팅, 수고와 정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만 가능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형용사의, 자, 이 지식 생태학의 문제의식은 앞에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반대하고 뒤에 지식 창조론적 접근을 옹호하는 건데, 이게
지식 창조론적 접근은 일본에 있는 노나카의 입장입니다. 앞에 있는 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체론적,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지식 관리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분리 독립시켜서, 그러니까 지식은 개체인 거고 독립적인 개체인 거죠. 실체인 거죠. 그래서 지식을 창조한 사람하고 몸하고 분리돼서 따로 지식을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걸 불특정 다수와 함께 빨리빨리 공유하자는 이런 발상인 건데, 결국은 지식이 과연 그런 것일까? 예? 그래서 여기 개체론, 소나무 모란꽃이라고 한 이유도, 소나무는 독야청청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모란꽃도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여기 관계론에 여기 안 보이지만 신갈나무는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나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나리꽃도 봐보세요. 개나리꽃 하나 꺾어가지고 이 개나리꽃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개나리꽃이 아름다운 거는 군무, 무리 군자에 춤출 문자, 집단으로 춤을 추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개나리의 아름다운 게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knowledge as object, 이분법적 기계론적 패러다임으로 지식을 객체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쪽은 knowledge as flow예요. 플로우는 끊임없이 흐르는 거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연대 속에서 지식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고 매니저블,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 패러다임에 반대해서 오른쪽의 사고방식을 많이 끌어안는 것이 지식 생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단어 중에 knowledge 앞에다가 managing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와 enabling이 붙어 있잖아요. 이 enabling이 바로 생태학적 사고방식인 거고요. managing은 그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측정 가능한 수치로 뽑아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습관, 지식관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지식 생태학적 학습관, 지식 생태학에서 말하는 지식관은 어떤 것인지를 또 자세히 우리가 논의를 할 건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형용사 managing에서 enabling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는 다른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촉발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managing knowledge itself, 지식 자체를 관리하지만 이쪽 오른쪽은 지식이 생성, 창조, 공유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거든요. 이 생태계의 조건을, 환경을, 메커니즘을 어떻게 잘 구축해 놓으면 그 속에서 지식이 용수슴처럼 막 온천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듯이 지식이 범람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생태학적인 조건과 문화와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렇게 빅데이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나 이 데이터에서 뭐를 버리고 선택해야 될지, 저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범주화시키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지, 이런 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이 지능과 지식, 여기까지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기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다 할 수 있지만 기술이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인간의 지성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고, 그리고 지성은 체험적 지혜거든요. 반드시 이 특정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인간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체화, 육화시키지 않는 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 데이터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하고 따로 또 묶어내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통찰력을 얻는 것, 그거는 이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적 지혜. 자, 이제 그 지식생태학 책에 나오는 지식생태계의 4대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식생태계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회생태학과 심층생태학을 정면으로 다 이제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끌어안아서 이제 지식생태학을 만든 건데, 그 지식생태계를 제가 4가지 키워드로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총체성과 고유성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생태계는 그 생태계 자체의 어떤 구성 요소를 분석해가지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holistic and unique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holistic이라는 말은 부분적 구성 요소를 분해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holistic이라고 하고, unique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특정 상황에는 알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unique한 거죠.
자, 이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지만 생태계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인터디펜던트합니다. 예, 내가 당신의 존재 조건을 결정하고 당신이 나의 존재 조건을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호혜적, reciprocal하거든요. 여기다가 reciprocal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걸 reciprocal이라고 그래요. 여기 dependent는 의존하는 거지만 의존이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 속에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 생태계는 로컬과 컬처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 생태계는 어떤 현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식 생태계가 삼성에 있는 거냐 아니면 LG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문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국지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데서만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 진리가 아니고 일리 있는 약이다. 하나의 로컬에서 문화에서 일리가 있지만 다른 데 가버리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 생태계는 국지성과 문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는 창발성,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지식 생태계에서는 emergent, 어떤 요소들이 다른 요소와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무엇이 에머전시로 일어날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틴전트하다는 것은 상황 대응적인 거거든요. A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B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논리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지식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이런 특성들을 사회 생태계와 사회 생태학과 심층 생태학의 또 절충 그런 논리들을 절충해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생태학적 가능성은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료도 있고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한 생태계에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범람하고 있고 자료들을 또 오거나이즈하고 정보로 만들어서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이 지식이 축적된 것들을 또 체험적으로 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하는 이 가운데 있는 새는 동박새인데요. 이 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 새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비가 오는 날은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도요새는 동박새는 비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에 비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빗방울이 이렇게 막 땅을 두드리면 이제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피부로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이 새가 잡아먹는데 이 새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비가 안 오는 날, 가뭄이 심각한 날은 지렁이가 이제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지렁이 피부에 항상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분이 말라버리면 지렁이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다시 지렁이가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때 새의 위기가 오는데 이 새가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평상시에 이 지렁이 새가 동박새가 지렁이를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관찰합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가만히 앉아서 정보로 바꿔가지고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면서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고찰의 단계를 건너가면 이 새가 이제 놀라운 통찰, 통찰이 와요. 아, 저 지렁이가 비가 오는 날 나오는구나.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나온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은 이 동박새가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녀요. 땅을 막 찍으니까 땅 속에 있는 지렁이는 비가 오는 줄 알고 나왔다가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태계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면서 고찰하면서 각성을 하고 통찰해보면 이제 이전보다 더 뛰어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반추하면서 성찰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 지식 생태학의 가장 핵심은 관찰, 고찰, 통찰, 성찰이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런 네 가지 찰을 가지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생태계가 인간한테 주는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연에 가서 생명체의 살아가는 방식을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눈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 고찰, 통찰, 성찰해서 거기서 뽑은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 사회적인 어떤 방식, 어떤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입해서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지식생태학을 통해서 꿈꾸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관계망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경쟁과 상쟁을 통해서 자기만 잘 먹고 살려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비롯해가지고 인간도 더불어서 함께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저는 그 답은 자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이제 보호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배워야 될 학습의 대상, 경이로운 어떤 기적의 대상, 감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또 계속 이어나가면서 많은 또 배움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